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술보 며느리의 후회.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그 시어머니 마음씨가 어찌나 고운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 같은 분이라 입을 모았다. 봄이면 나무를 캐다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여름이면 샘물을 기르다가 목마른 나그네에게 한 바가지씩 건네주곤 했다. 겨울이면 소미불을 기워서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덮어주고, 가을이면 곡식을 조금씩 모아 가난한 집에 몰래 갖다 놓기도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반대였다. 얼굴은 봄꽃처럼 예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건만 마음은 겨울 서리보다 차갑고 쥐똥만큼도 따뜻함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불평부터 늘어놓았다. 어머니, 어젯밤에 또 쥐가 다락에서 뛰어다녀서 잠을 못 잤어요. 언제까지 이런 누추한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있으니 고맙지 않니? 라고 하면 옆집 김씨네 집을 보세요. 기와집에 마당도 넓고 말이에요. 라고 심술을 부렸다.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빨래 널기 딱 좋겠다. 라고 하면 며느리는 구름이 끼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괜히 빨래했다가 또 걷어들여야 할 텐데. 라고 토를 달았다. 시어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보며 이거 참 싱싱하고 맛있겠다. 라고 하면 벌레 먹은 자국도 있고 쓴맛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딴죽을 거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비단 옷도 입고 금귀걸이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남루한 옷만 입어야 할까? 왜 시어머니는 나만 부려먹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며 온갖 못된 생각만 하고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게 착한 시어머니를 두고도 며느리가 저렇게 삐뚤어져 있으니. 그러게 말이야. 복덩이를 옆에 두고도 모르는구먼.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말들이 자신을 흉보는 것으로만 들렸다. 어느 가을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우며 말했다. 얘야, 이러다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탁할 게 있단다. 며느리는 속으로 뭔 소리야? 아직 팔팔하잖아. 그냥 꾀병 부리는 거 아닌가? 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네, 뭔데요? 우리 집 뒤편 대나무숲 깊숙한 곳에 신령한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로 죽을 끓여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나을 거란다. 그런데 그 샘물은 마음이 고운 사람만 떠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세상에 그런 신기한 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심하게 하며 음식도 넘기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그 샘 이야기를 진짜라고 하니 며느리도 점점 궁금해졌다. 더욱이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할지 걱정도 되었다. 에이, 그까지 물 한번 떠다 드려보자.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튿날 새벽 옹박을 하나 들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우거져 있었다. 대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마치 초록색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어가니 길이 점점 험해졌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덩굴에 치마가 걸리기도 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험한 곳에 샘이 있는 거야? 정말 있긴 한 건가? 중얼거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이 훤하게 트이더니 작은 샘이 하나 나타났다. 그 샘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 둥근 모양으로 움푹 파인 바위 사이에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는데 물빛이 마치 은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샘 주위로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하늘하늘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머, 정말 신기한 샘이네. 며느리는 감탄하며 옹박을 샘에 담그려 했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옹박이 물에 닿자마자 철썩 소리를 내며 금이 가더니 물이 새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당황한 며느리는 다시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옹박을 물에 담글 때마다 계속 깨져서 물을 담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옹박이 왜 자꾸 깨지지? 몇 번을 시도해봐도 똑같았다. 심지어는 옹박이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옹박만 버렸잖아. 그때 어디선가 노파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이 샘물은 마음이 맑고 고운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단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옹박을 깨트리는 거야. 물그릇이 깨지는 것은 내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이란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만 쌀쌀하게 불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낼 뿐이었다. 며느리는 그 말에 처음엔 화가 났다. 내가 왜 마음이 더러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심술을 부렸는지 하나하나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실 때 맛이 짜다, 간이 안 맞다 투덜거렸던 일, 새 옷을 지어주실 때 색깔이 촌스럽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불평했던 일, 몸이 아프다고 하실 때 또 꾀병이네 라며 냉정하게 대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맡겨주셨는데 늘 삐딱하게만 받아들였지. 그제야 시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며 얘야, 감기 걸리지 마라 고 걱정해 주던 일, 맛있는 것이 생기면 늘 자신 몫을 먼저 챙겨주며 우리 며느리가 먹어야지 라고 말하던 일, 마을 잔치에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 고 자랑하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났다. 특히 작년 여름 며느리가 열병을 앓을 때 시어머니가 밤새 간병하며 미움을 끓여 먹여주셨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며느리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식혀서 주세요 라며 짜증을 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며 후후 불어서 식혀주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더 심하게 앓고 있었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까지 하고 있었다. 물 좀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정말 무서워졌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며느리는 급히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시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죽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쌀을 씻다가 흘리고 물을 붓다가 넘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새 간병을 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조금씩 죽을 끓여 떠먹이며 진심으로 기도했다. 부디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효도하겠으니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심술만 부렸네요. 이제 정말 달라지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 괜찮다. 내가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하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다시 그 신령한 셈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옹박을 하나 들고 조심조심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길이 순탄하게 느껴졌다. 돌뿌리에 걸리지도 않고 덩굴에 걸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길가에 핀 들꽃들이 예쁘게 보이고 새들의 지저귀음도 아름답게 들렸다. 어제는 무섭게만 느껴졌던 대나무 숲이 오늘은 신성하고 경건한 느낌이 들었다. 세미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먼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제가 어제는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 샘물을 허락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옹박에 금이 가지 않았다. 맑고 차가운 샘물이 가득 담겼다. 물이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조심조심 그 소중한 물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다. 쌀을 깨끗이 씻고 물 비율을 맞춰가며 타지 않게 계속 저어가며 정말 정성스럽게 끓였다. 죽이 다 되자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어머니, 드세요. 특별한 샘물로 끓인 죽이에요. 부디 낳아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한 숟가락씩 정성껏 떠넣어드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얘야,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하구나. 병이 다 난 것 같아. 정말로 시어머니는 그 죽을 먹은 후 차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지나니 완전히 건강해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간병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사실 그 샘물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마음이었단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명약이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아, 그동안 내가 찾던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진정한 사랑과 효심,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었구나.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에게 늘 따뜻한 말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어머니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정성스럽게 말씀드렸다. 시어머니가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하시면 정말 그래요. 빨래도 잘 마르고 기분도 좋아져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집안에도 복이 들어와서 농사도 잘 되고 살림도 차츰 나아졌다. 이웃들도 저 집 며느리가 참 착해졌네 라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마을 어른들도 효부다 효부야 라며 칭찬해 주었다. 특히 그해 가을에는 농사가 대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진 것도 모두 하늘의 도움이에요. 다른 분들과 나누어야 더 큰 복이 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아, 정말 마음씨 하나 바뀌는 게 천냥짜리 보약보다 낫구나. 며느리가 마음을 고치니 온 집안이 화목해지고 복도 들어오네. 그러게 말이야. 사람 마음이 곧 운명인가 보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고 며느리도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김포 땅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다. 이선비는 아내를 몹시도 아꼈다. 강화도에 갔다가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결혼한 이선비는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다. 우물에서 물 길어오는 일은 물론이고 추운 날이면 군 부를 때 방안을 뜨끈하게 지펴주고 방안에도 화롯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다. 어지간하다 보니 동네에서도 아내만 아는 팔불출이라 불렀다. 그래도 이선비는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안사람을 내가 위하지 않으면 누가 위한다냐. 어디 그뿐이랴. 이선비는 봄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산나물을 뜯으러 뒷산을 돌아다녔고 앞마당에 감이 빨갛게 익어 홍시가 되면 아침마다 몇 개씩 따서 아내에게 먼저 갖다 주었다. 장날이 되면 아내가 좋아하는 호박엿을 가장 먼저 챙겼다. 아내도 이선비를 끔찍이 생각했다. 남편의 밥상은 항상 정갈하게 차려놓았고 철마다 남편의 옷을 정성껏 만들어 입혔다. 부부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다. 자식들 모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은 큰아들 내외와 살았다. 이선비 집안은 다복했다.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번듯하게 잘 자랐다.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조상 대대로 점잖은 집안이라 여색에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친구들은 대부분 젊은 첩을 얻어 인생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선비는 오로지 아내뿐이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아내와 저녁상을 물리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강둑에 있는 누각에 가서 달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내는 그런 이선비가 좋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애틋한 부부의 정은 더 깊어만 갔다. 이선비는 장날이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호박엿은 떨어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선비가 겨울이 지나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는 아내를 생각해 이선비는 사랑채에서 혼자 자는 날이 많아졌다. 윤기 흐르던 혈색은 점점 사라지고 얼굴이 헬쑥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걱정이 됐지만 이선비는 괜찮다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어느 봄날이었다.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종달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이선비는 나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던 그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이선비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해서 밥상을 가져가면 밥맛이 없다며 두어 숟갈 뜨고는 상을 물리기 다반사였다. 걱정이 되어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어버렸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당황해 울기도 하고 사정도 해봤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난폭해졌다. 그렇게 다정하기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선비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었다.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밤이면 잠을 못 이루었다. 아내는 분명 남편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남편은 알 필요 없다며 뭘 물어봐도 단번에 거절해버렸다. 큰소리 한번 치지 않던 이선비 입에서 천박한 욕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한 집에 사는 식솔들 보기 부끄러워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선비는 이제부터 나가 살 테니 그리 알아 하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는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얼마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다니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건가? 아내는 생각할수록 남편이 너무 미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을 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놈의 영감탱이 안 보고 사니 속이 시원하네. 마음을 돌린 아내는 차츰 입맛도 살아나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선비가 집을 나간 뒤 한 달 되는 어느 날이었다. 이선비가 가마를 타고 모습을 나타냈다.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이 달려나가 이선비를 반겼지만 아내는 화가 나서 나와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돌아온 이선비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병든 병아리가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으며 영락없이 중병에 걸려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선비는 꼴도 보기 싫다며 아내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이선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남이가 떨어진 아내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얼마 후 큰아들이 장보러 갔다가 어머니 방에 호박엿을 놓고 갔다. 아내는 호박엿을 한 입 물고는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 평생 아내만을 위해 주던 자상한 남편이 보고 싶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의 남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큰아들을 불러놓고 다그쳤다.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의원한테 들은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 큰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란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시다가 정을 때려고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가 즐기시던 호박엿을 떨어뜨리지 말고 사다 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군요. 그랬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말을 생각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미안함과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서운함에 그리고 남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하염없이 울었다. 언니 대신 시집간 동생. 개성에서 인삼을 팔아 큰돈을 모은 정대인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딸의 이름은 서연이요, 작은 딸은 미연이었다. 아들이 없어 섭섭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지만 두 딸이 남달리 영특하고 곱게 자라는 것을 위안 삼아 금지 오겹같이 애지중지 길렀다. 큰딸은 매우 영리하고 남자 못지않게 야무졌고 둘째 딸 또한 똑똑하고
얼굴이 몹시도 아름다웠다. 정대인은 두 딸에게 온 정성을 쏟아 세상 사는 이치와 서화와 글 공부를 비롯해 부족함 없이 길렀다. 그때 이웃 마을에 박상천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인삼 재배로 부자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부자라 불렀다. 정대인은 그가 재배한 인삼을 공급받아 인삼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성격도 비슷하여 서로 신뢰하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장사 속에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박부자의 집 후원에 있는 정자에서 정대인과 박부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춘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여보게 친구, 자네나 나나 이렇게 막역한 사이로 정을 두텁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관계를 자손에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 정대인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아들 인성이와 우리 딸 서연이를 맺어주잔 말이네. 아, 알겠네, 사돈.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식들의 혼사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직 15살밖에 안 되는 정대인의 딸 서연과 박부자의 아들 인성의 혼약을 결정하고 자식들의 장례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허허, 이제 우리는 사돈지간일세. 다만 인성과 서연이 아직 이른 나이라서 혼사는 2, 3년 후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박부자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옷가락지를 정대인의 큰딸 서연에게 증표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박부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인삼밭에 괴한이 들어 박부자를 해치고 수확을 앞둔 인삼을 모조리 캐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대인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인삼밭으로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짐승인 줄 알고 나가셨다가 그만. 인성은 아버지의 뜻밖의 사고에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정대인은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서연의 나이 18세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이 못 가서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고 애처로운 일이었다. 정대인 내외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의 어머니는 박부자 댁에서 받은 옷가락지를 손에 들고 딸을 안고 흐느꼈다. 이건 내 시집에서 준 것이다. 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가지고 가서 죽은 혼이라도 위안을 얻어라. 하며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인성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난 인성은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인삼을 찌고 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홍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씨름을 달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인성 앞에 한 낭자가 찾아왔다. 인성 도련님이시죠? 그렇소만 누구시오? 3년 전 정혼을 한 서연입니다. 그러면서 서연은 옷가락지를 내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간에 어쩐 일로?
도련님을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이 옷가락지를 내보이십시오. 그러더니 어두운 밤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생시와 같이 옷가락지가 옆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다음 날 인성은 낭자가 놓고 간 옷가락지를 품에 넣고 정대인의 집을 찾아갔다. 어서 오게. 그동안 잘 있었는가? 정대인은 인성을 반갑게 맞이했다. 인성은 서연이 놓고 간 옷가락지를 정대인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정대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이걸 자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가? 지난밤에 서연 낭자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서연이가 왔었다는 말인가? 그 아이가 어떻게? 두 사람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작은 딸 미연이 들어왔다. 아버님, 간밤에 언니 꿈을 꾸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옷가락지를 가져오는 사람과 정혼하라고. 정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다. 서연이가 너희 둘이 맺어지기를 바라는가 보구나. 그러면 지난날의 약속도 지킬 수 있을 테고. 정대인은 옷가락지를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내가 받아라. 그리고 인성이 자넨 인삼 재배만 하지 말고 틈틈이 나한테 와서 일을 배우도록 하게. 인성과 미연은 100년 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인삼 재배와 무역일을 대를 이어 해나가게 되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달밝은 가을밤이었다. 문 밖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나무 사이로 흐르는 달빛이 가을밤의 정취를 더 돋아주었다. 용인 땅에 김판석이란 농사꾼이 아내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작은 전답을 읽으며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얼마 전 아들을 장가들여 참한 며느리도 보았으니 이제 평안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웃 마을잔치에 다녀온 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이고 영감, 이게 웬일이요? 이렇게 가시다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버지.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자 아내와 아들은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세상을 떠난 김판석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심판대 앞에 섰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를 말하라. 경기도 용인에서 살다 온 김판석이라 하옵니다. 용인에서 왔다고 했느냐? 진천이 아니고?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진천에 사는 김판석을 데려와야 하는데 잘못 데려왔구나. 큰일이다. 그러더니 하늘에선 서둘러 김판석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갔지만 그동안에 벌써 사흘이 흘러 돌아가 보니 이미 장례를 치러버린 뒤라서 판석의 몸은 이미 깊은 땅속에 묻힌 뒤였다. 여보, 나요. 내가 돌아왔소. 판석은 슬픔에 잠긴 아내에게 소리쳤지만 영혼의 소리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 진천 김판석이 하늘로 불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다. 진천에 사는 김판석의 몸을 빌려 사는 수밖에. 판석은 진천 김판석이 장례를 마치기 전에 불이 나게 진천으로 향했다.
그러자 영혼의 세계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천 김판석의 집에 도착했다. 진천 천석군 김판석의 집은 대궐 같았다. 집 안에 들어가니 곡소리가 들리고 진천 김판석의 아내와 딸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육신을 붙들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날 밤 용인 김판석은 진천 김판석의 몸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가 움직여요. 영감, 당신이 살아나셨구려. 진천 김부자의 아내와 딸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눈물을 거두고 기뻐서 야단이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킨 판석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말했다. 난 대개 남편이 아니오. 난 용인에 사는 김판석이오. 대개 남편의 몸을 빌려 살려는 것이오. 그러자 여자와 딸은 기겁을 하며 김판석의 손을 잡았다. 죽다 살아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니 약을 다려오고 죽을 쏘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김판석은 지친 몸을 쉴 겸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고향 땅에서 슬퍼하고 있을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김판석은 용인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영감, 몸도 아직 성취하는데 어디를 가려는 거예요? 그 집 여자와 딸이 판석을 붙들었지만 겉모습만 진천 김판석일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김판석은 한달음에 그리운 고향 땅에 도착했다. 여보, 내가 살아왔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상복을 입은 아내와 며느리가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그러시는지요? 나요. 당신 남편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당신 남편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고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아들아, 나다. 내 아비다.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다. 그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런 걸 모두 알고 있는 거지요? 얘기했잖소. 당신 남편이라고. 그때 진천 김판석의 아내와 딸이 찾아왔다. 김판석의 뒤를 쫓아 용인으로 따라온 것이었다. 영감, 이제 정신 차리고 집으로 갑시다.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모습은 다르지만 남편이라는 남자. 모습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남편. 용인 김판석의 아내와 진천 김판석의 아내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어서 모시고 집으로 가자. 진천 김판석의 아내가 하인을 시켜 판석을 데려가려 하자 용인 김판석의 아들이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모습은 달라도 저희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양쪽 집 모두 김판석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마침내 관청에 가서 사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김판석과 양쪽 집안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던 사또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바뀌어 남의 몸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는 하나 용인 김판석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 몸을 빌려 살아있다고 하니 살아있는 동안은 진천 김판석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용인 김판석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판결을 마치고 김판석은 진천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천석군 부잣집이라 힘들게 살아온 일생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었다. 용인의 가족들도 아버지 덕분에 살림이 풍족해졌다. 용인과 진천의 가족들은
할아버지 밑에서 왕래를 하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판결처럼 김판석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서야 용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시아버지 소실이 된 여종. 젊은 부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부인, 과거 준비를 위해 당분간 조용한 곳으로 떠나야겠어. 그동안 아버님을 잘 모셔주시오. 정성껏 잘 모실 테니 마음 편히 학문에 전념하세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안심하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연년생 사내 아이들과 이제 갓 돌진한 막내까지 키우다 보니 시아버지 봉양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여종 갓난이를 불러 일렀다. 갓난아, 내가 아버님 시중을 들어야겠다. 곁에 있으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거라. 네, 마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갓난이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 시중을 들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허전한 나를 위해 말동무가 되고 보살펴주니 큰 위로가 되는구나. 미천한 저로 인해 위로가 되셨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갓난이가 시중을 든 이후로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지는 잠시도 갓난이를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느라 갓난이가 잠깐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불러댔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러실까? 부인은 여종에 대한 시아버지의 집착이 점점 더해가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남자는 남자 아닌가. 갓난이도 시아버지 곁에 종일 붙어 있는 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은 식솔들 눈치가 보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갓난이를 소실로 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갓난이가 여종이라는 사실이 걸렸다. 하지만 부인은 생각이 깊고 아량이 넓은 여자였다. 시아버지와 갓난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갓난이로 인해 활력을 찾으셨는데 이참에 소실로 들이시면 어떠하실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나이에 소실은 무슨? 시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는 듯 했다. 갓난이도 관연한 나이라 언제까지나 아버님 곁에서 시중을 들 수 없어요. 연분을 맺어야지요. 시아버지는 잠자코 말문을 닫았다. 갓난이 넌 어떠냐? 마음에 둔 사내가 없다면 아버님 소실로 들어오지 않겠니? 그러자 갓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싫지는 않지만 어떻게 제가 감히 어르신의 소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됐다. 아버님만 잘 모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남편이 돌아오려면 한두 해는 더 있어야 하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며느리는 서둘러서 갓난이를 시아버지 소실로 들였다. 그리고 여종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깎듯이 대우했다. 그렇게 며느리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 오랜 타지 생활 끝에 남편이 돌아왔다.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소. 아버님 별거 없으시오? 네, 안채에 계세요. 아버님이 안채에 계시다니요.
아내는 간난이가 아버지의 소실이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소. 당신이 나 없는 사이에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 애를 많이 썼구려. 아내는 고마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빨리 아버님께 가보세요. 당신을 보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몰라보게 얼굴이 좋아져 있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얘야, 내가 며느리 때문에 호강하며 사는구나. 너 없는 사이에 더 젊어진 것 같구나. 아버지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보고는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자기보다 아버지를 생각한 아내가 더없이 고마웠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집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자 친구가 한마디 했다. 이보게, 넋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하네. 시아버지는 그 말이 싫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고맙네. 아주 잘생겼지 뭐야. 현명한 며느리 덕분에 느지막이 늦둥이를 얻은 시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그치질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뛰어넘었고 며느리는 간난이를, 간난이는 며느리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남자와 두 여인의 인연. 오래전 어느 마을에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내아이에게 저주가 씌워져 있었고 그것이 무려 9대째 이어지고 있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 아이도 17살이 되면.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은 17번째 생일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이었다. 그의 조부대에도 증조부대에도 그 위의 손주들까지 모두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가 17살이 되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그를 살리려 했지만 마을의 점술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아드님도 생일이 돌아오는 날 집에 있으면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도령을 집 밖으로 떠나보내기로 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생일을 넘기면 혹시라도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어머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도령은 슬픔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길고도 긴 여정을 떠났다. 그렇게 도령은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그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떠돌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도령. 어찌하여 얼굴에 그리 그늘이 졌는가? 저주를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참으로 험난한 운명이구나.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한양에 김정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외동딸의 방에 숨으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운명이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구먼. 도령은 그 말을 믿고 당장 김정승 댁을 찾아갔다.
하지만 소슬대문에 널따란 집을 보자 기가 질려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젊은이는 누구요? 이 집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그러자 그는 할머니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 할머니는 김정승 댁의 먼 친척이었고 할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계책을 짜서 문지기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고 모두가 취한 틈을 타 도령을 치마 밑에 숨긴 채 몰래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렇게 해서 도령은 마침내 김정승 외동딸의 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딸의 방까지 무사히 들어온 도령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병풍 뒤에 숨었다. 한편 김정승의 외동딸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갑자기 병풍 뒤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지자 외동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도령은 병풍 뒤에서 나와 다급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도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딸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점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를 숨겨주기로 했다. 바로 그때 이웃집 이정승 댁 딸이 마시러 왔다. 김정승의 딸은 친구에게 물었다. 사정이 생겨 이곳에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넌 그를 어떻게 하겠니?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도와줘야지. 그 말에 김정승의 딸은 병풍 뒤에 숨어있는 도령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정승 딸도 놀랐지만 둘은 합심해서 도령을 힘껏 도와주기로 했다. 두 여인은 그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호랑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깊은 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거대한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김정승 딸의 방 앞에 이르렀다. 하지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여인의 강한 기운 때문에 감히 안으로 들어서지를 못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말했다. 제발 부탁하오. 그 도령을 내어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99명의 사람을 잡아먹었어. 오늘 밤 그 도령을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소. 그러나 두 여인은 단호했다. 이곳은 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호랑이는 절박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부탁이니 그 도령을 내놓아라.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호랑이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두 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첫 닭이 울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병풍 뒤에 숨어있던 도령은 그 사이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도령은 정신을 차린 후 두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떠나려 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에게 시 한 수 읊어주겠어요? 도령은 즉석에서 시를 읊었고 너무나 훌륭한 구절에 두 여인 모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중에 김정승과 이정승은 이 놀라운 사연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 두 딸 모두 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자 두 집안은 서로 합의하여 도령과 두 딸의 혼인을 결정했다. 도령은 두 신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제 집안에 내려진 저주는 끝이 났구나.
그 뒤로 도령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번영하며 더 이상 호랑이의 저주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한다.